서울의 한 부부가 10년간 냉전 끝에 말 한마디 없이 지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내가 유품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송미경입니다. 올해 54시고 남편 김지훈 씨와 서울에서 2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중 10년은 각방을 쓰며 지냈고 거의 말 한마디 섞지 않았죠. 어제 오후 3시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택배인 줄 알았죠. 문을 열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두 분과 김지훈 씨의 비서 이대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대리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송미경 사모님, 김지훈 대표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푸성귀와 감자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도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마치 얼어붙은 듯 몹시 무감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병원으로 가죠.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과 이대리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평온할 줄은 예상치 못했겠죠. 사실 저 자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그의 죽음에 저는 단 한 조각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해방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10년간의 냉전은 이미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감정마저 깨끗이 마모시켜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검은색 외투를 걸치고 그들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안실에서 김지훈 씨는 창백한 얼굴로 두 눈을 감은 채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생명 징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리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사모님, 김지훈 대표님께서 최근 큰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야근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도 바쁜 일 끝나고 간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될 줄은. 저는 아무 말 없이 김지훈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익숙해서 눈을 감고도 그의 윤곽을 그릴 수 있었던 얼굴. 하지만 지난 10년간 저는 그를 제대로 쳐다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저보다 먼저 집을 나섰고 밤에는 제가 잠든 후에야 돌아왔죠. 우리는 마치 한 집에 사는 낯선 사람처럼 같은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하면서도 어떤 교류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 격렬했던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박힌 가시처럼 누구도 먼저 고개를 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이제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우리가 몹시 심하게 다투었고 집 안에 꽃병을 깨뜨렸으며 아이를 울릴 정도로 소란스러웠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 후 김지훈 씨는 손님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집을 나서기 전 저에게 던진 말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면 각자 편히 지내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김민주는 올해 28살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이미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8년을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집 안에는 그의 숨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없으니 집 전체가 유난히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채소를 치울 생각도 저녁을 준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맞은편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김지훈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다정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 8시쯤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지훈 씨의 누나인 김지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지훈이가 어떻게 이렇게 가버려? 아직 젊은데 너는 이제 어떻게 하니?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미 간 사람, 우리가 잘 마무리해 드려야죠. 김지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민준이는 언제 와? 뒷일은 우리가 잘 상의해야 할 텐데. 저는 민준이가 빠르면 내일 정오쯤 서울에 도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연 씨는 우리 집에서 1시간 넘게 머물며 김지훈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고 제게 몸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희 둘이 몇 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알지만 지훈이 마음속엔 내가 있었어. 몇 달 전에도 내가 그이한테 너랑 잘 얘기해서 마음속 응어리를 풀라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너한테 말할 거라고 했어. 이렇게 될 줄은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 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훈 씨 마음속에 제가 있었다고, 만약 그의 마음에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10년 동안 내게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김지연 씨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뒤척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김지훈 씨와의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격렬했던 싸움들도 10년이나 이어진 이 냉전이 대체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그가 떠났으니 우리 사이의 모든 원한도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 민준이가 돌아오면 우리는 그의 장례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저도 제 삶을 제대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때의 저는 김지훈 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10년간 숨겨져 있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비밀은 그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아들 김민주는 정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말을 다 잇기도 전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울지 마. 사람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우리가 아버지를 잘 보내드려야지. 사실 제 마음도 그보다 나을 리 없었지만 엄마로서 굳건히 버텨야 했습니다. 김민준이 30분 정도 쉬고 난 후 우리는 김지연 씨와 합류하여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 절차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화장 후 납골당 안치, 연결식 시간을 정하고 친지들에게 연락하는 등 오후 내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김민주는 지친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서재 정리는 내일 할게요. 오늘은 정말 힘이 없네요. 저는 괜찮다고, 장례식 다 끝나고 정리해도 늦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 10년간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지내신 건 알지만 아빠는 사실 엄마를 늘 걱정했어요. 몇 년 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아빠가 엄마 젊었을 적 사진을 몰래 보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에게 국수 한 그릇을 끓여주고 그가 다 먹는 것을 지켜본 후 방으로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조용해지자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말, 김지연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가 김지훈 씨의 서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저는 그 문을 거의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집에 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습니다.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몰두하곤 했죠. 저는 한 번도 묻지 않았고 들어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간극은 이미 너무 깊어져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가 없으니 그 서재는 이 집에서
그가 남긴 수많은 흔적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걸어가 서재 문을 밀었습니다. 문설주에서 끼익 하는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서재 안의 가구는 아주 단출했습니다. 책상 하나, 책장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옷장. 책상 위에는 그가 미처 다보지 못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연필 꽂이에는 만년필 몇 자루가 꽂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떠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습니다. 모두 회사 프로젝트 자료였는데 빼곡한 글씨들이라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책상 서랍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사무용품들과 그와 민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그는 민준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이 몹시 시큰거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세 식구가 참 행복했습니다. 만약 10년 전 그 싸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지내고 있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고 책장 안에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에는 대부분 경영 서적들이 있었고 그가 젊었을 때 즐겨 읽던 낡은 문학 서적 몇 권도 있었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을 정리하던 중 저는 책들에 가려져 있던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 상자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두 손바닥 정도 크기였고 짙은 갈색의 표면에는 간단한 조각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나무 상자의 자물쇠는 뱃쇠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산화되어 검게 변해 있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상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김지훈 씨에게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는 자신의 물건을 몹시 소중히 여겼고 우리가 각방을 쓰기 시작한 후로는 제게 자신의 물건을 만지게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나무 상자가 책장 맨 아래 칸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은 분명 그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안에서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나는 걸 보니 편지 같은 것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둘 만큼 중요한 물건일까요? 제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못새의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물쇠 구멍이 이미 녹슬어 있었지만 혹시 열쇠로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재 안에서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책장 구석, 옷장 칸칸을 모두 뒤졌지만 이태스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려던 순간 김지훈 씨가 현관장 위에 두었던 낡은 열쇠 꾸러미가 생각났습니다. 그 열쇠 꾸러미는 그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것으로 여러 개의 쓸모없는 낡은 열쇠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현관으로 가서 그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작은 뱃쇠 열쇠 하나가 있었고 나무 상자의 자물쇠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들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조금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고 살짝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제가 막 나무 상자를 열려는 순간 김민준의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저는 서둘러 나무 상자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아빠 서재 좀 정리하고 있었어. 너는 왜 깼니? 김민주는 서재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와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피곤하시면 정리하지 마세요. 내일 제가 할게요. 저는 그래. 이제 자러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를 다시 책장 맨 아래 칸에 넣어 책 몇 권으로 가려놓고 민준을 따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잠겨있던 나무 상자가 돌덩이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상자 안의 물건들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10년간의 냉정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일 민준이가 집에 없을 때 다시 나무 상자 안의 물건들을 제대로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김민주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뒤척이다 잠들었으니 피곤할 테죠.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달걀 2개를 부치고 죽 2그릇을 끓이고 김치 몇 조각을 썰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오전 8시쯤 김민준이 잠에서 깼습니다. 방에서 나와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는 빨리 씻고 밥 먹어. 다 먹고 나면 우리 장례식장에 한 번 더 가봐야 해. 연결식 절차 확인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과 다시 한번 절차를 확인하고 친지맞이 세부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니 벌써 정오가 다 되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후에 아빠 회사에 가서 남은 업무 인수인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 조심해서 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와 우리는 밖에서 점심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그 후 김민주는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열자 다시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일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잠겨있던 나무 상자로 가득했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안의 모든 것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저는 책장 앞으로 걸어가 앞을 가리고 있던 책 몇 권을 치우고 그 짙은 갈색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 상자의 자물쇠는 이미 제가 열어두었으니 살짝만 들어 올리면 뚜껑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는 붉은색 벨벳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과 짙은 남색 표지에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이나 보석도 귀중품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로 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물건들이 대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저는 먼저 편지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10여 통 정도 되는 듯 했습니다. 각 편지 봉투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수신인은 모두 김지훈 씨였고 발신인은 이수은이라는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수은, 저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한번 되뇌었습니다. 몹시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김지훈 씨에게서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의 친지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이수은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이며 김지훈 씨와는 무슨 관계이고 왜 그에게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을까요? 일련의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맨 위에 있는 편지 한 통을 집어 들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이미 조금 훼손되어 있었고 위에 쓰인 글씨는 가늘고 단정했습니다. 여자가 쓴 글씨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우표도 소인도 찍혀 있지 않은 것을 보니 김지훈 씨에게 직접 전해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안에 있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 역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조금 희미했지만 대체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 얼굴 보고 싶어요. 오빠가 서울 떠나 부산으로 학교 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제 우리가 자주 가던 팥빙수 가게 앞을 지나는데 사장님이 오빠 안부를 묻더라고요. 오빠가 그 집 팥빙수를 제일 좋아했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한 그릇 사 먹었는데
맛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옆에 오빠가 없으니 뭔가 허전했어요. 부산에서는 잘 지내고 있나요? 공부는 많이 바쁜가요? 꼭 몸 조심해야 해요. 여기까지 읽자 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이 편지의 어조는 몹시 친밀했습니다. 분명 가까운 사람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김지훈 씨가 젊었을 때 부산으로 대학을 다닌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를 알기 전 그의 삶에 이런 여자가 있었다니요. 저는 또 다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앞선 편지보다 6개월 늦은 날짜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 관계를 반대하세요. 오빠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제가 몇 번이나 부모님과 싸웠지만 부모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지훈 오빠, 저 너무 힘들어요. 오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마음이 쿵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이 이수은이라는 여자가 김지훈 씨의 옛 여자친구였다니. 그들은 한때 깊이 사랑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28년을 함께 살면서도 그는 자신의 이런 과거를 숨겼던 것입니다. 저는 편지들을 내려놓고 짙은 남색 표지의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일기장의 표지는 이미 조금 닳아 있었고 이름은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치자 김지훈 씨의 글씨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기 시작 날짜는 그가 부산으로 대학에 입학한 첫 해, 즉 40여 년 전이었습니다. 첫 일기부터 이수은 씨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9월 15일. 오늘 수은이가 기차역까지 배웅 나와서 한참을 울었다. 졸업하고 돌아오면 결혼하자고 약속했다. 기다려줘. 꼭 널 행복하게 해줄게. 이 글을 읽는 동안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혼을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지훈 씨가 젊었을 때 한 여자에게 그토록 뜨겁게 맹세했었다니. 저는 제가 그의 첫사랑이자 평생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라고 줄곧 믿어왔는데 이제 보니 제가 너무나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에는 그와 이수은 씨의 수많은 추억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야시장을 구경하고 함께 달빛 아래를 산책하던 이야기들. 글줄마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일기장 10여 페이지쯤에 그들이 헤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2년 5월 10일. 수은이가 부모님이 자신과 헤어지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갔지만 그들에게 쫓겨났다. 수은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네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없구나. 일기는 여기까지 쓰여 있고 그 뒤로 몇 페이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기 내용에는 이수은 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학업과 직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저를 만나고 나서야 일기에 제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기장과 편지들을 덮었습니다.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까지. 김지훈 씨, 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건가요? 당신과 이 이수은 씨가 이미 헤어졌는데 왜 이 편지들과 일기들을 그렇게 소중히 숨겨두었던 건가요? 설마 수십 년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가요? 바로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편지들과 일기장을 나무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상자를 다시 책장 맨 아래 칸에 넣어 책들로 가려두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정리하고 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김민준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빠 회사 일은 거의 인수인계 다 했어요. 저는 그래, 피곤했겠구나. 내가 물 한 잔 따라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등을 돌린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몹시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잃었고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이런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 이수은이라는 여자가 김지훈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걸까요? 우리 10년 전 싸움도 혹시 그녀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밤이 되면 다시 편지들과 일기장을 계속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작정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김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취침등 하나만 켜져 있어 길을 겨우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저는 서재문 앞으로 걸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문을 조용히 닫아 외부 세계와 저 자신을 격리시켰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에서 나무 상자를 꺼내 책상 앞으로 가져와 앉았습니다. 민준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서재의 큰 불은 켜지 않고 책상 한쪽에 있는 스탠드만 켰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나무 상자에 비치면서 누렇게 바랜 편지들과 일기장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들을 먼저 보지 않고 짙은 남색 표지의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헤어진 부분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는 아직 많은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은 씨와 헤어진 후 김지훈 씨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텅 비어있던 페이지들을 넘기고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일기 내용은 아주 간결해졌습니다. 대부분 학업 진행 상황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한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83년 3월 2일. 오늘 또 그 팥빙수 가게 앞을 지나갔다. 여전히 그 사장님이고 맛도 여전했지만 옆에는 더 이상 수은이가 없었다. 나는 반드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거야.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후회하도록 만들겠어. 이수은 씨와의 이별이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노력하고 분투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기에는 그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했고 때로는 회사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일기 중간 부분에 이르러서야 다시 감정에 대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해의 일기였습니다. 1989년 7월 15일. 오늘 회사 야유회에서 송미경 씨를 만났다. 그녀는 아주 조용하고 웃을 때 눈이 예쁘게 휘어진다. 그녀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마음속 먹구름이 조금은 걷히는 듯했다. 여기까지 읽자 제 마음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때 저는 막 회사에 입사하여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그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때 이미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저는 계속해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소소한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저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던 날, 처음으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던 날, 그리고 처음으로 저에게 고백했던 날.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90년 1월 10일. 오늘 미경이에게 고백했다. 그녀가 받아주었다. 너무 기쁘면서도 불안하다. 수은이와의 과거를 그녀에게 말할 용기가 없다. 그녀가 싫어할까봐, 나를 떠날까봐 두렵다. 그저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그녀를 잘 보살펴주고 싶다. 여기까지 읽자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저를 속였던 것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를 너무 소중히 여겨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니.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숨김을 당하는 것보다 더 제가 신경 썼던 것은 그의 불신이었다는 것을. 만약 그가 그때 솔직하게 저에게 말해주었더라면 어쩌면 우리 사이에 나중에 그런 간극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가에 눈물을 닦고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에는 우리가 결혼했던 장면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1995년 5월 20일. 오늘 미경이와 결혼했다.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다. 평생 그녀에게 잘해주고 단 한 조각의 억울함도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다. 결혼 후 몇 년간의 일기는 대부분 가정과 아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우리가 세 식구가 함께 여행 갔을 때의 즐거움, 글줄마다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기 내용은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일기에 저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기 날짜는 우리가 격렬하게 싸우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2014년 3월 18일. 요즘 미경이가 자꾸 나에게 싸움을 건다. 내가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집에 와서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녀와 함께 있고 싶지만 나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녀에게 말할 수 없다. 그녀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미경아,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이 일기 이후로는 더 이상 저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일기에는 다시 이수은 씨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늘 수은이에게 돈을 보냈다. 수은이 병세가 또 악화되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은 씨가 아팠고 김지훈 씨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니. 저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편지들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전에는 몇 통의 초기 편지만 보았지만 이제는 모든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뒤편의 편지들은 대부분 이수은 씨가 김지훈 씨에게 쓴 감사 편지였고 일부는 그녀의 병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 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 병은 돈이 많이 들어요. 오빠에게 많은 폐를 끼치는 줄 알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서 계속 오빠에게 폐를 끼치고 있어요. 오빠도 가정이 있으니 저 때문에 오빠 삶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편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 제 몸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하시네요. 지난 세월 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마음 편히 병을 치료할 수 있었어요. 저 때문에 오빠와 형수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요. 마음이 너무 죄송해요. 제가 떠나고 나면 제 딸에게 오빠가 대신 지불해준 치료비를 모두 갚으라고 할게요. 이 편지들을 읽으며 제 마음속 분노는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가득 채운 것은 의문이었습니다. 이수은 씨가 아팠고 김지훈 씨가 계속 그녀를 돕고 있었다니 이것이 그가 말했던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왜 제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부부인데 함께 마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차라리 10년간 저와 냉전 상태로 지내면서도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나무 상자 안을 다시 뒤적였습니다. 편지들과 일기장 외에도 송금 영수증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집어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송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몇천 원부터 몇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송금인은 모두 김지훈 씨였고 수신인은 모두 이수은 씨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송금 영수증은 10년 전 우리가 싸운 지 며칠 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10년 전의 그 싸움은 별다른 큰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몰래 이수은 씨를 돕고 있었고 제가 그 실마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휴대폰에서
5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을 보았습니다. 수신이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말해주려 하지 않자 저는 그가 다른 여자가 있다고 오해하고 크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수은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저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했고 냉전으로 도피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송금 영수증을 나무 상자에 다시 넣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이수은 씨의 불행한 처지가 안쓰러웠고 김지훈 씨의 선량함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제 희생이 더욱 억울했습니다. 10년간 저는 바보처럼 원망과 고독 속에서 살았는데 진실은 이렇다니. 바로 그때 서재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잠옷을 입고 눈이 충혈된 채 서 있었는데 분명 제 방의 불빛 때문에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편지들과 일기장을 보고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뭘 보고 계세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편지들과 일기장을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좀 봐봐. 이건 내 아빠와 이수은 씨의 이야기이고 우리 10년간의 냉전의 진실이야. 김민준은 편지들과 일기장을 받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손에 든 것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럴 수가, 이런 거였군요. 아빠는 줄곧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어요. 제게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 없어요. 저는 그저 엄마와 아빠 사이에 더 이상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이는 너무 바보 같았어.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고 우리와 상의할 줄을 몰랐지. 김민준이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를 힘들게 했네요. 저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10년간 억눌렀던 눈물을 결국 참지 못하고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억울함, 고독, 그리고 분노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울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수은 씨나 그녀의 가족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명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을 때 제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더 주무세요. 아침은 제가 할게요. 저는 괜찮아. 잠이 안 와. 어제 너한테 말했던 거 오늘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아보실 건데요? 제가 같이 갈게요. 저는 내 아빠 옛날 동료들을 먼저 찾아가 보려고 해. 그분들이 네 아빠랑 수십 년 같이 일했으니 혹시 이수은 씨를 알 수도 있고 속 사정을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는 회사에서 처리할 일이 있으니 네 일 봐. 나 혼자 가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은 여전히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회사 일은 급하지 않아요. 먼저 단서를 찾는 걸 도와드리고 나서 갈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김지훈 씨에게 박국동이라는 오랜 동료가 있었는데 그와 관계가 아주 좋았고 예전에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인천에 살고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저는 박국동 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박국동 부장님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박 부장님, 저 송미경이에요. 김지훈 씨 아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국동 부장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 지훈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네, 괜찮아요. 박 부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전화드린 건 좀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저희 이미 인천 가는 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국동 부장님은 그럼요, 그럼요. 어서 오세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곧장 박국동 부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박국동 부장님과 그의 아내분은 집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며 앉으라고 하고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분은 민준아, 너희 너무 슬퍼하지 마. 지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 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 감사해요. 저희는 오늘 박 부장님께 이수은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은 세 글자를 듣자 박국동 부장님의 얼굴색이 확연히 변했고 눈빛도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수은, 이 이름 좀 익숙한데요. 지훈이 옛날 동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박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훈 씨가 떠난 후 제가 그이 서재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 그이와 이수은 씨의 편지, 일기, 그리고 그이에게 송금한 영수증이 있었어요. 저는 이수은 씨가 대체 누구인지,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지훈 씨가 왜 계속해서 그에게 돈을 보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국동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이 이야기는 좀 길어요. 이수은 씨는 정말 지훈이의 소꿉친구였어요. 둘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감정도 아주 좋았어요. 원래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수은 씨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졌죠. 지훈이가 막 회사에 들어왔을 때도 저한테 이수은 씨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수은 씨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왜 지훈 씨가 계속해서 그에게 돈을 보냈나요? 박국동 부장님은 말했습니다. 대략 10년 전쯤인가요? 이수은 씨가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했는데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만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도저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대요. 막다른 길에 몰려 지훈이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죠. 지훈이는 원래 미경 씨와 상의하려고 했는데 미경 씨가 싫어할까봐 걱정했어요. 이수은 씨가 옛 여자친구였으니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혼자서 돕기로 결정하고 몰래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훈이가 자주 야근하고 때로는 월급을 가불하기도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저 집안에 돈 쓸 일이 좀 있다고만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이수은 씨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 의문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10년 내내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가요? 이수은 씨는 지금도 살아있나요? 박국동 부장님은 말했습니다. 아마 계속 연락했겠죠. 주기적으로 돈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이수은 씨가 지금도 살아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저한테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화제를 돌리곤 했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이수은 씨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아니면 그 따님 연락처라도요? 박국동 부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이 일은 아주 철저하게 숨겨서 우리에게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한 번은 그가 사진 한 장을 보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수은 씨 딸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이서연이라고. 이서연.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박국동 부장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며 김지훈 씨의 회사 생활에 대한 몇 가지를 더 물어본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국동 부장님 댁을 나서자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수은 씨 딸 이름은 알았으니 어쩌면 이 이름을 통해 그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하지만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야. 그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내 저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지훈 씨가 이수은 씨를 도운 이유는 알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은 씨가 편지에 자기가 죽으면 딸에게 치료비를 모두 갚으라고 했다는데 김지훈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이서연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지훈 씨 일기에 쓰여 있던 어쩔 수 없는 사정, 이 단지 제가 싫어할까봐 걱정했던 것 뿐일까요? 저는 뭔가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다시 그 나무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뒤적였습니다. 이번에는 일기장 마지막 몇 페이지에서 끼워져 있던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쪽지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는 서울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고 전화번호는 7자리 숫자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쪽지를 챙겼습니다. 이 주소가 혹시 이수은 씨의 거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마 이 전화번호는 더 이상 안 쓰는 번호일 수도 있어요. 벌써 1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내일 우리가 이 주소로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저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말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뒤척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 싸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김지훈 씨 휴대폰에서 5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을 보았습니다. 수신이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말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다른 여자가 있다고 오해하고 그와 크게 싸웠고 집안의 꽃병까지 깨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낯선 이름이 이수은 씨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가 저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었더라면 우리는 10년간 냉전 상태로 지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놓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후회스러웠고 생각할수록 김지훈 씨가 안쓰러웠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몰래 이수은 씨를 도왔고 저의 냉대와 원망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제가 막 잠이 들려던 순간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송미경 여사님이신가요? 저는 제가 송미경입니다. 누구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이수은의 딸이에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송미경 여사님을 찾아가 김지훈 선생님께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셨어요.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듣자 저는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이서연 씨, 지금 어디세요? 우리 언제 만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지금 여사님 댁 아래에 와 있어요. 원래 내일 오려고 했는데 마음이 좀 급해서 지금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래층 가로등 아래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걸어가자 그녀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송미경 아주머니 맞으시죠? 저는 제가 송미경입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송미경 아주머니, 죄송해요. 폐를 끼쳐서요. 저희 엄마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고 꼭 아주머니께 돈을 갚으라고 하셨어요. 이서연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우리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따뜻한 음료 2잔을 사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가셨나요? 이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 편안하게 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김지훈 아저씨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요. 아저씨에게 너무 많은 빚을 져서 평생 갚지 못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에게 김지훈 아저씨가 왜 어머니를 도와주셨는지 말씀해 주셨니? 이서연은 네,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김지훈 아저씨와는 소꿉친구였고 원래 결혼하려고 했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반대하셔서 헤어졌다고요. 엄마가 병에 걸린 후에 막다른 길에 몰려 김지훈 아저씨를 찾아갔대요. 김지훈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셔서 계속 저희를 도와주셨고 저희에게 아주머니께 말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아주머니 감정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셨다고요. 여기까지 말하며 이서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송미경, 아주머니, 이건 엄마가 모아둔 돈이에요. 총 2천만 원인데 받아주세요.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수은 씨 편지에는 자기가 죽으면 딸에게 치료비를 모두 갚으라고 했는데 김지훈 씨가 10년간 그에게 보낸 돈은 2천만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게다가 이서연이 왜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온 걸까요? 그녀는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았을까요? 저는 이서연의 말 어딘가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서연은 제가 봉투를 받지 않자 얼굴에 약간의 민망함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송미경 아주머니 왜 안 받으세요? 이건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모아둔 돈이에요. 김지훈 아저씨께 꼭 갚으라고 하셨어요. 아저씨가 하늘에서 이 돈이 갚인 것을 아시면 마음 편히 계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안 받는 게 아니라 이 돈은 아무래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아픈 지난 10년간 김지훈 아저씨가 어머니께 보낸 돈은 2천만 원을 훨씬 넘어요. 제가 여기 아저씨가 10년간 보낸 송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다 합하면 1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1억 원이 넘는 돈이라는 말을 듣자 이서연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변했고 눈빛도 약간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다고요? 설마요. 엄마는 김지훈 아저씨께 2천만 원 남집 빌렸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내 스스로 잘 알고 있겠죠.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김지훈 아저씨께 쓴 편지에는 돌아가시면 모든 치료비를 갚아달라고 분명히 쓰여 있었어. 그런데 지금 네가 2천만 원만 가져온 건 무슨 뜻이지? 이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송미경 아주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 봉투만 주면서 아내 김지훈 아저씨께 빚진 돈이 있으니 꼭 아주머니께 직접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인 줄 몰랐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몹시 억울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제가 그녀를 오해한 걸까요? 어쩌면 이수은 씨가 정말 그녀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김지훈 씨 일기 속에 있던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수은이의 병은 서연이에게 전부 알릴 수 없다. 아직 어리고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저는 이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 내 어머니가 아픈 지난 10년간 계속 어머니 곁에 있었니? 이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계속 옆에 있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는 저 하나뿐인 딸이었어요. 엄마가 아프고 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엄마를 돌봤어요. 저는 그럼 내 어머니가 지난 10년간 치료비로 대체 얼마를 썼는지 알 거 아니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연의 눈빛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하셨어요. 저보고 이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엄마만 잘 돌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니? 내 어머니가 알려주셨니? 이서연은 내 엄마가 알려주셨어요. 엄마가 저에게 쪽지 한 장을 주셨는데 거기에 아주머니 댁 주소와 아주머니 전화번호가 쓰여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주소로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준 쪽지가 혹시 제 손에 있는 이 쪽지와 같니? 말하면서 저는 주머니에서 김지훈 씨 일기 속에 끼워져 있던 누렇게 바랜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서연은 쪽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런 쪽지예요. 주소랑 전화번호도 똑같아요. 제 마음속 의문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 쪽지는 김지훈 씨가 일기 속에 숨겨둔 것이었는데 이수은 씨가 어떻게 똑같은 쪽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수은 씨가 이서연에게 진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왜 김지훈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저를 찾아오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해봐. 나를 찾아온 게 정말 돈을 갚기 위해서니?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이서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송미경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돈을 갚으러 온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다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나를 찾아온 거지? 내 어머니는 지난달에 돌아가셨다며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어? 굳이 김지훈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찾아온 이유가 뭐야? 이서연은 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저는 민준아, 왜?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깨어났는데 안 보이셔서 좀 걱정했어요. 저는 나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 있어. 이수은 씨 딸 이서연 씨랑 같이 있어. 너 이리로 좀 와봐.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이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곧 올 거야. 그가 오면 우리 제대로 이야기하자. 이서연의 얼굴색은 더욱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송미경 아주머니, 저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이 돈은 일단 받아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못 가. 일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못 가. 이서연은 버둥거리며 말했습니다. 송미경 아주머니, 저 좀 놓아주세요. 정말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김민준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서둘러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이서연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왔구나. 이서연 씨가 우리에게 2천만 원을 갚겠다고 하는데 내 아빠가 10년 동안 그 어머니께 1억 원이 넘는 돈을 보냈어. 왜 2천만 원만 갚으려 하느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해. 나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갚으러 온 게 아니라고 의심돼. 김민주는 이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엄마 말씀이 사실인가요? 저희 아빠가 이서연 씨 어머니께 1억 원이 넘는 돈을 보냈는데 2천만 원만 갚는다고요? 이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인 줄 몰랐어요. 엄마는 저에게 2천만 원만 주셨어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모르셨다니. 그럼 우리 이서연 씨 댁에 가봐야겠네요.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 중에 관련 장부라도 있는지 찾아보거나 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지난 10년간 쓰신 치료비 명세서를 확인해서 정확히 얼마를 쓰셨는지 알아볼 수 있겠네요. 자기 집에 가야 하고 병원 기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이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희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병원에도 가시면 안 돼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왜 못 가죠? 혹시 숨기는 게 있나요? 이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결국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지난달이 아니라 3년 전에요. 지난 3년간 제가 엄마 이름으로 김지훈 아저씨께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김지훈 아저씨는 엄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계속 돈을 보내주셨고요. 이 진실을 듣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난 3년간 김지훈 씨가 이서연에게 계속 속아왔다니 그는 자신이 이수은 씨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딸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야? 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왜 김지훈 아저씨를 계속 속인 거야? 이서연은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빚을 많이 져서 갚을 수가 없었어요. 김지훈 아저씨가 엄마에게 계속 돈을 보내주신다는 걸 알고 엄마 이름으로 돈을 요구해 봤는데 정말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계속 엄마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어요. 김지훈 아저씨는 너무 좋은 분이셔서 저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네, 김지훈 아저씨가 네 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네가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저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그에게서 총 얼마를 속여 빼냈지? 이서연은 대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은 다 빚 갚고 흥청망청 쓰는 데 썼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김지훈 아저씨께도 죄송하고 아주머니께도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연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은 분노와 안쓰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서연의 기만에 대한 분노, 그리고 김지훈 씨의 선량함에 대한 안쓰러움. 그는 지난 10년간 저의 냉대까지 묵묵히 감당하면서 이런 식으로 속임까지 당했다니 그의 마음속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경찰에 신고해. 제가 경찰에 신고라는 두 단어를 내뱉자 이서연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송미경 아주머니,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속여 빼낸 돈 다 돌려드릴게요. 꼭 빨리 갚을 테니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감옥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진작 뭘 했어야지. 네가 김지훈 아저씨를 속일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니? 김지훈 아저씨가 그렇게 선량하고 네 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네가 어떻게 그분에게 이럴 수 있어? 너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김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곧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신고합니다. 여기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기쳤습니다. 서울 모 아파트 단지 근처 편의점입니다. 이서연은 김민준이 정말 경찰에 신고하자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직원과 손님 몇 명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이서연은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몹시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 조각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약 10여 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편의점으로 들어와 누가 신고하셨습니까? 무슨 일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다가가 경찰관에게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서연 앞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 저희와 함께 파출소로 가서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서연은 여전히 일어나려 하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안 가요. 저는 사기 친 적 없어요. 김지훈 씨가 자발적으로 저에게 돈을 준 거예요. 경찰관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자발적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조사하여 밝혀낼 것입니다. 저희 업무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서연은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저와 김민준도 함께 파출소로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찰관은 우리에게 각각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 안에 편지, 일기장, 송금 영수증을 모두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마친 후 경찰관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송미경 여사님, 김민준 씨, 저희가 신속히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이서연 씨의 사기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저희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 소식을 기다려 주십시오.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오자 이미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으니 분명 피곤하실 거예요. 먼저 집에 가서 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이서연이 김지훈 씨를 속이던 모습, 그리고 김지훈 씨가 지난 10년간 감당했던 억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김지훈 씨의 일기장을 집어들고 그의 마지막 몇 년간의 기록들을 펼쳐보았습니다. 한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6일, 오늘 수은이에게 500만 원을 보냈다. 그녀의 병세가 호전되기를 바란다. 미경이가 요즘 많이 야윈 것 같다.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지만 우리 사이에 간극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 다른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수은이가 병세가 또 악화되어 수술에 1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달 월급과 보너스를 모두 그녀에게 보냈다. 회사에서 2달치 월급까지 가불했다. 미경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너에게 잘 설명하고 용서를 구할게. 이 글들을 읽자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3년간 김지훈 씨는 이서연에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저의 냉대까지 감당하고 이수은 씨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다니 그의 마음속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계속 돕고 있던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한 이기적인 여자에게 이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서 우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파출소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김민주는 서둘러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관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송미경 여사님, 김민준 씨, 저희 조사 결과 이서연 씨의 사기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그녀의 은행 거래 내역과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송금 영수증을 대조한 결과 지난 3년간 그녀가 김지훈 씨를 속여 빼낸 돈이 총 5,680만 원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은 또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 돈들이 김지훈 씨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요. 저희가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편지들과 일기장을 보여주자 그제야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도박빚을 많이 져서 갚을 길이 없자 어머니 이름으로 김지훈 씨를 속일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박빚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서연은 막다른 길에 몰려서가 아니라 도박빚 때문에 김지훈 씨를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지훈 씨의 선량함을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위한 자본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경찰관은 저희는 이미 이서연 씨 명의의 모든 재산을 동결했으며 속여 빼낸 돈 5,680만 원을 최대한 빨리 회수할 것입니다. 또한 이서연 씨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며 금액이 거액이므로
저희는 검찰에 기소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오자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됐어요. 인과응보예요. 아빠도 하늘에서 아시면 마음 편히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 그이도 이제 마음 편히 계시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너무 아파. 이서연이 벌을 받아도 김지훈 씨는 돌아오지 않아. 우리 10년간의 냉전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이서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김민주는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서 이서연의 변호사는 이서연이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는 태도가 좋으니 법원에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연도 울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서연은 초범이 아닙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제 남편을 속였고 제 남편의 선량함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제 남편은 그녀의 기만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저희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녀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김지훈 씨의 일기장도 판사님께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의 일기장입니다. 이 안에는 그가 지난 10년간 겪었던 억울함과 무력감, 그리고 이서연에게 속임을 당했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님, 부디 이 일기를 보시고 그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도 이서연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헤아려 주십시오. 판사님은 일기를 모두 읽고 관련 상황을 다시 질문한 후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서연은 불법 영득의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꾸미고 진실을 은폐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므로 그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 태도가 양호하나 범죄의 정황이 악질적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하며 피고인 이서연은 피해자 김지훈 씨 가족에게 경제적 손실액 5,68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다. 이 판결을 듣자 제 가슴속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서연은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법정을 나설 때 햇살이 제 몸에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훈 씨, 보고 있나요? 나쁜 사람은 이미 벌을 받았어요. 이제 편안히 계세요. 김민준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김지훈 씨의 일기장과 편지들을 정리하여 나무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를 책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김지훈 씨가 제가 그를 용서하고 이해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나무 상자를 책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둔 후 저는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맞은편 벽에 걸린 웨딩 사진에 비쳤습니다. 사진 속 저와 김지훈 씨는 그렇게 밝게,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더 이상 예전의 원망은 없었고 가득 찬 것은 그리움뿐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물 좀 마셔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저는 받아 마시며 말했습니다. 고생이라니.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 내 아빠의 소원도 이루어졌지.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지난 10년간 늘 엄마랑 아빠가 화해하기를 바랐어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아빠가 제게 이수은 아주머니 일이 정리되면 엄마랑 잘 이야기해서 지난 세월 엄마에게 진 빚을 갚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의 일기에도 다 쓰여 있었어.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지. 그때 내가 그이에게 조금만 더 믿음을 주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졌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세월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도 잘못했죠.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고 엄마에게 숨기지 말았어야 했어요. 두 분 다 그저 서로를 너무 소중히 여겼던 것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제가 이수은 씨의 존재를 싫어할까봐, 제가 상처받을까봐 숨기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할까 봐 냉대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감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서로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우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연 명의의 재산이 이미 동결되었고 사기당한 5,680만 원도 회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령 절차를 밟으러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김민주는 파출소로 가서 이 돈을 받았습니다. 손에 들린 통장 잔액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한 조각의 기쁨도 없었고 오히려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이 돈은 김지훈 씨가 10년간의 고생과 억울함을 통해 얻어낸 것이었고 그의 선량함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 돈은 우리가 가지지 말자. 내 아빠는 생전에 늘 선량했고 남 돕는 것을 좋아했어. 우리 이 돈을 기부하자. 도움이 필요한 암 환자들에게 기부해서 내 아빠의 소원을 이뤄주는 거야.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저도 동의해요. 그렇게 하면 아빠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자선단체에 연락하여 이 돈을 전부 기부했습니다. 자선단체의 직원이 우리에게 기부 증서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증서를 김지훈 씨의 일기장, 편지들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이것이 김지훈 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작별 인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한 후 저는 집 앞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훈 씨가 10년간 사용했던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가구는 아주 단출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책상 위에는 그의 안경과 미처 다 읽지 못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의 옷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자주 입던 회색 외투를 집어들자 옷에서는 여전히 그의 몸에서 나던 희미한 담배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향은 제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의도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피했고 그의 향기조차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외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그를 안고 있는 듯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옷장 맨 아래 칸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 찍었던 사진들과 제가 그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생일 선물,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도리는 이미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이 목도리를 뜨는데 한 달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가 이 목도리를 받고 아이처럼 기뻐했었죠. 알고 보니 그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의 마음속에서 제가 여전히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한 장 뒤에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야시장을 구경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등산을 하고, 민준이의 탄생을 함께 맞이했던 기억들. 이 추억들은 마치 영화처럼 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과 목도리를 상자에 다시 넣어 제 침실에 두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름다운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불행했던 일들은 모두 잊기로 했습니다. 김민주는 회사 일을 처리한 후 다시 해외로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가고 나면 꼭 몸 조심하세요. 외로우시면 저한테 전화하거나 해외로 놀러 오세요. 저는 걱정 마. 엄마는 잘 지낼 거야. 너도 해외에서 일 잘하고 몸 조심해. 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떠난 후 집에는 다시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방을 청소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공원에 산책을 나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주민센터에 수공예 강좌에 등록하여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수공예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갈등도 간극도 없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와 김지훈 씨는 10년을 놓쳤지만 우리 사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사랑은 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저와 함께할 것입니다. 서쪽 하늘로 해가 지고 노을빛이 방 안에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것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마음은 행복과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10년간의 얼어붙은 시간은 마침내 녹아내렸고 저는 이 화해 속에서 저만의 행복과 평안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